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 화로는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건국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실의 집안이 전주이씨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성계의 조상들은 대대로 전주에 살다가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 이안사가 함경도까지 멀리 이주합니다. 함경도 지역은 추후 몽골족이 세운 나라 원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함경도에 유지가 된 이성계 집안은 대대로 함경도의 천가구를 담당하는 천호장이 되어 원나라에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고향이 지금의 함경남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아버지 때 원나라의 국력이 많이 쇠퇴하고 있었고, 당시 고려였던 우리나라의 공민왕이라는 왕이 빼앗긴 함경도 지역을 수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민왕의 수복 작전에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내부에서 호응해준 덕분에 영토를 회복할 수가 있었죠. 이로써 이자춘과 이성계가 고려의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함경도 자리가 당시에는 동북면이라고 불렀는데, 공민왕은 그 지역 내 영향력이 상당하고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던 이자춘에게 동북면 자체를 맡깁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군인으로 성장하는데 이성계의 활 실력이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세대를 한 번에 꿰어버리고 공민왕도 고려 내에서 이성계의 활 솜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필 공민왕 때가 원나라가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여서 국제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이 혼란의 시기에 북방에서는 홍건적이니 요동의 군벌이니 원나라의 잔당 세력이니 해서 고려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 중엔 수도 개성이 함락된 적도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남쪽에서는 일본의 왜구들까지 고려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많은 시대에 이성계는 맹활약을 합니다. 전적 수만 놓고 비교했을 때 이성계가 이순신보다 승전 횟수는 훨씬 많고, 이성계는 전쟁에 나갔다 하면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답니다. 적장들도 모두 이성계의 전투 실력과 지휘 능력에 감탄하고 돌아갈 뿐이었죠. 아버지 이자춘 사후에는 이성계가 동북면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맹활약을 하면은 고려 내 사회적 입지도 상당할 것 같지만, 이성계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고향 동북면이 외진 지역이라 지역차별이 심했고, 또 한때 원나라에 복역했던 집안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성계가 데리고 다니던 자기 병사들에는 여진족들도 많이 껴있고, 고려인들이라고 해도 워낙 여진족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 지체 높으신 귀족들이 봤을 때는 같이 어울려줄 수 없는 격떨어지는 시골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냥 전쟁 나면 투입시키는 군인, 관리하기 애매한 함경도 동북면을 관리해주는 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이성계를 예뻐해주던 지체 높으신 귀족 집안의 군 장교가 있었으니 바로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아버지 모시듯 모셨죠. 고려에선 공민왕이라는 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사회가 몹시 어지러워집니다. 우왕 자체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인임이라는 대귀족에게 모든 국정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인임 등의 고려 후기 귀족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렀는데, 이 권문세족의 부패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백성들 핍박하고 부정부패로 관직을 독차지하고, 그러나 왕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인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만 하고요. 신진사대부라고 유학을 숭상하며 고려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부르짖는 학자들이 권문세족의 부패함을 문제 삼았지만, 정치 고인물이자 대대로 기득권을 공고히 해오던 권문세족의 판을 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임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최영, 이성계가 군대를 동원해 이인임 등의 무리들을 숙청합니다. 정작 이때는 우왕이 이인임 편을 들어주지 않고 최영을 지지해 주었거든요. 우왕도 어느 정도는 이인임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이인임이 사라진 시점에서 이젠 최영의 세상이었습니다. 우왕이 최영의 딸과 혼인하여 최영은 왕의 장인어른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이때 때마침 중국에서 원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명나라가 고려 정부에게 옛 원나라가 지배했던 고려의 영토를 명나라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해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최영은 분노심에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동 정벌을 주장하며 명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성계조차 반대했지만 상관 최영의 강력한 지시에 우왕마저 최영을 지지하니 별 수 없이 함께 요동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정작 최고사령관인 최영은 우왕과 함께 평양에 머물고 우군 도통사 이성계와 좌군 도통사 조민수만이 요동으로 떠납니다. 이제 압록강만 넘으면 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전쟁이 무리임을 판단한 이성계는 조민수를 설득한 후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회군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이 조선 건국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석되는 1388년 위화도 회군 사건입니다. 엄연히 쿠데타였죠. 이성계는 평양과 개성을 군사로 장악하고는 최영을 탄핵시키고 얼마 안 있어 최영은 사형당합니다. 더불어 우왕도 폐위시키는데 우왕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폐위당한 왕의 아들을 차기 왕으로 추대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커서 복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성계는 왕실 종친 중 먼 친척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에 참여했던 조민수는 이성계를 경계하기 위해 날치기 수법으로 우왕의 어린 아들을 창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전부 이성계 편이었고 신진사대부들이 조민수의 비리를 캐내 조민수를 제낍니다. 여기에 폐위된 우왕이 이성계를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몇 명이 모여 우왕과 차왕을 모두 죽이기로 하고 원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왕실 친척을 왕으로 새롭게 추대하니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었습니다. 이제 권문세족이라는 귀족들은 없고 오로지 신진사대부만 남은 상황에서 그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고려 개혁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간 권문세족이 헤쳐먹은 전국의 토지들을 해체 작업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개혁의 정도를 두고 신진사대부들은 급진과 온건으로 나뉩니다. 급진과 온건으로 나뉜 건 비단 토지 개혁의 정도만 두고 나뉜 게 아니라 공양왕 추대 후 급진 신진사대부들은 노골적으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온건 신진사대부들이 이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온건 신진사대부의 대표였던 정몽주는 공양왕과 함께 급진사대부들의 비리를 캐내 전부 탄핵시키고 사형 판결까지 준비합니다. 하필 이성계는 낙마사고를 당해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고 정몽주만큼은 이성계가 포섭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정몽주에게 반격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답답했던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아버지 허락 없이 정몽주를 백주대낮에 살해합니다. 정몽주 사후 다 풀려난 급진사대부들은 일사천리로 왕을 압박해 옥새를 받아냈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1392년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되었죠. 이성계가 왕이 될 때까지 모든 걸 계획한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브레인이었던 급진 신진사대부의 대표가 있으니 바로 정도전입니다. 누가 먼저 고려를 멸망시키자고 제안을 한지 역사에 기록된 바는 없으나 아마 정도전이 먼저 이성계에게 접근하고 제안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설계자는 누가 뭐래도 정도전이었거든요. 정도전은 우선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새로운 사회의 시스템을 정비해갑니다. 이때 많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수도를 바꾸고 싶다고 하자 정도전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추천하며 수도 이전 사업을 총책임하기도 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만들고 한양 도성 쌓고 종묘사직 만들고 경복궁 자리까지 정하고 공사한 이 모든 걸 다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새로운 사회의 정치 이념은 국왕은 상징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정사는 유능한 재상들이 담당하는 재상 중심의 사회를 염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도전은 우선 왕자들과 왕실 종친들의 힘을 약화시켜 나가며 그들과 척을 집니다. 개국공신 명단에도 넣어주질 않았죠. 결정적으로 정도전이 왕실 종친과 사이가 멀어진 건 세자 책봉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아내는 조선 건국 전 사망하는 바람에 어리고 예쁜 두 번째 아내가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굉장히 좋아했고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왕자들을 다 제치고 신덕왕후 강씨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정도전도 막내 이방석을 지지했고요. 사실 조선 건국에 이바지한 사람들은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럼 이 왕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야망덩어리 5번째 아들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몽주를 죽였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될 수 있었던 건데 화가 나겠죠. 이러던 중 태조 제위 5년째이던 1396년에 세자 이방석의 어머니 신덕왕후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시리에 빠지며 가뜩이나 노년의 몸이라 태조 이성계는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는데요. 그때 1398년 그동안 처가의 도움으로 몰래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던 이방원은 야심한 새벽 군사들을 동원해 정도전을 비롯해 그 일파들을 전부 죽이고 해가 밝자 대신들을 불러 포섭한 후 이복 막내 동생이었던 세자 이방석을 살해합니다. 이때 죽은 이방석의 나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겨우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매우 분노했지만 이미 대사는 이방원으로 쏠려 있었고 노년의 이성계는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모든 정치적 환난의 신물이 난 태조 이성계는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던 1398년 곧바로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이 다음은 2편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이성계의 가계에 대해 살짝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성계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서는 6명의 아들들을, 둘째 아내에게서는 2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내는 조선 건국 전 사망하는 바람에 둘째 아내가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가 되었죠. 따라서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조선 건국에 공이 많고 나이 많은 형들이어도 엄밀히 따지면 왕비의 아들들이 아니었고 막내 동생 2명이 정식적인 왕비의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형들 6명 가운데 6째는 일찍 죽었고 첫째 이방우는 아버지의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에 반대하던 사람이어서 아버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는 은둔해버리면서 둘째 이방과가 맏형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더 좋아했던 둘째 아내 신덕왕후 강씨의 2 아들들 중 막내 아들 이방석을 차기 왕으로 지목하는 세자에 책봉합니다. 이성계의 브레인 정도전도 이방석을 지지했고요. 정도전은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선 위의 이복형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국공신 명단에도 누락시켰고 심지어 사병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서 왕자들의 군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왕자들의 불만이 쌓여가면서 야망 덩어리에다가 고려를 멸망시킬 수 있던 가장 큰 공은 정봉주를 죽인 본인이라고 생각한 5째 이방원은 처가의 도움으로 몰래몰래 무기를 사고 군사를 양성하면서 1398년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일파와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이복동생 2명을 모두 죽입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몇 년 전 이미 죽은 상태였고 태조 이성계도 노년의 몸이라 몸이 허약하여 세자를 보호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도 유혈 사태를 일으키며 비도덕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기에 그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면 민심이 안 좋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괜히 적장자 원칙을 내세우면서 맏형이었던 둘째 아들 이방과를 세자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방과는 전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왕자였습니다. 이방과 역시 젊었을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비던 군인 장교 중 한 명이었고 무예도 출중하며 강단도 있었으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권력욕은 전혀 없었죠. 그러나 동생이 피를 낼 정도의 쿠데타를 일으킨 마당에 거기서 왕하고 싶지 않다고 한사코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도 이방원의 속셈 다 알고 있었지만 막내 아들들의 죽음, 정도전의 죽음 등으로 왕 자체의 환멸을 느낀 이성계는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1398년 그 해에 바로 이방원의 요구에 따라 둘째 이방과를 세자로 임명하고 곧바로 양위를 해버렸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7년의 재위 기간을 끝으로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방과가 조선의 2대 왕 정종입니다. 정종은 한양의 터가 좋지 않아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다며 그래도 자기에겐 더 익숙한 고려의 수도 개성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천도하자고 제일 주장했던 게 이성계랑 정도전이었잖아요. 이성계는 개성 천도에 반대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 정종의 의지대로 개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여기서 이미 이성계가 얼마나 뒷방 존재로 뒤처졌는지 알 수 있죠. 이성계는 끝까지 개성 가기를 거부하며 본인은 한양에 남기로 합니다. 아내 신동왕후 강씨의 무덤도 한양에 있고 한양은 정도전이 또 설계한 곳이잖아요. 쉽게 떠나기 힘들었겠죠. 개성으로 돌아온 정종은 그다지 정사에 관여하지 않고 격구라는 스포츠에 빠져 삽니다. 격구라고 한국 전통 스포츠인데 나무채를 쓰는 골프 혹은 말 타면서 나무채로 공을 치고 가져가서 골대에 공을 넣는 운동인데 정종이 또 무예 출중한 군인 출신이잖아요. 이런 스포츠 취미 정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 격구에만 전념하자 여러 신하들이 문제를 삼기도 했지만 정종은 계속 격구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정종이 무능한 국왕이었다기보다는 격구에 빠져 사는 건 정종이 일부러 그랬던 겁니다. 동생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암묵적 메시지였어요. 나는 권력에 관심 없다. 정종도 알았죠. 실권은 전부 동생 방원이한테 있던 걸요. 실제 정종 제위의 정사를 도맡은 건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우선 국가의 군권을 왕자들끼리 다 나누고 개인이 보유하는 사병 제도를 다시 한번 혁파합니다. 아니 예전에 정도전이 사병 혁파할 때 이방원이 거품 물고 반대하지 않았느냐고요? 그건 이방원이 당할 때 입장이고 이제 이방원이 권력을 쥐었으니 자기같이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 더 안 나오게 해야죠. 또한 이방원은 그간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고위직 신하들의 최고 의결기구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시킵니다. 현대의 총리실 비슷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형제들이 많으면 이 중에 꼭 눈치 없는 형제가 있기 마련이죠. 지금의 왕 정종은 둘째 아들이고 실권을 쥐고 정사를 운영하는 이방원은 5째잖아요. 이 사이에 넷째 형이었던 이방간이 불만을 품은 겁니다. 아니 모든 건 나이 순으로 해야지. 정종 형님이 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셋째 형이다. 자기가 차기 왕권 후보지 왜 막내 방언이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느냐는 겁니다. 참 눈치 없죠.
이방간이 이런 이야기를 셋째 형 이방희한테 말하자 딱히 욕심없고 유순했던 이방희는 그냥 가만히 방언이를 밀어주자고 합니다. 이런 눈치 없는 사람 옆에는 꼭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박포라고 한때 이방원의 부관이었는데 1차 왕자에 난 이후 이방원이 공신 명단을 발표할 때 2등 공신에 책봉된 것에 불만을 하도 해대서 화가 난 이방원이 박포를 유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더 불만이 쌓인 박포는 왕이 되고 싶어 하던 넷째 왕자 이방간에게 접근했던 거죠. 박포의 부추김으로 이방간은 최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규합해 1400년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방간도 쿠데타 일으킬 깜냥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보가 다 새가서 이방원의 형이 군대를 동원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방간이 형이 사단을 내자 병사들이 이방원을 찾아가 어서 방간 왕자 손봐주러 가자고 했는데 이방원은 어떻게 친형이랑 싸울 수 있냐? 난 못한다 라며 이렇게 적당한 제스처도 좀 취해주고 삼촌의 손에 억지로 나오는 척 갑옷을 입고 나가 개성 시가전에서 가볍게 방간이 형을 제압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방간이 군대를 일으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정종은 자기 비서를 방간이한테 보내서 너 제정신이냐? 자기가 책임져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무장 해제해라 고 했고 아빠 이성계 또한 네가 방언이랑 엄마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친형제끼리 뭐하는 짓이냐 이 소같은 놈아 라며 역정을 냈답니다. 정종이나 이성계나 둘 다 이방간을 말리네요. 이 사건이 2차 왕자의 난입니다. 2차 왕자의 난 이후 정종은 방언이에게 이방간에 대해 적당히 처벌하고 용서해주자고 제안합니다. 이방원 역시 1차 왕자의 난 때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형까지 죽인다면 이방원은 추후 왕이 됐을 때 정통성에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리 옛날이어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에게 도덕성 문제가 나름 중요했거든요. 이방원은 이방간을 유배 보내는 선에서 그치고 박포만 처형하며 좋게 마무리합니다. 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원에게 좋게 작용하긴 했습니다. 언젠간 형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딱히 왕위를 물려받을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때 2차 왕자의 난이 터지고 본인이 허수아비 왕임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던 정종은 자기가 계속 왕으로 있다간 더 안 좋은 사단들이 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동생 방언이를 차기 국왕 후계로 지목합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정종은 아내 정안왕후 사이에선 아들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이방원에게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건데 정종의 적자 아들이 없어서 아주 평화롭게 이방원이 차기 국왕 후보로 지목이 되었죠. 이방원이 이렇게 세자로 책봉된 이후에 정종이 연회를 베푸는데 이때 술에 취한 이방원이 형 정종을 백허그했다고 합니다. 정종은 자기를 백허그한 동생에게 이게 너의 진심이구나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넸다고도 하죠. 1400년 정종은 재위 2년을 끝으로 스스로 동생 이방원에게 양위를 선언하고 이방원이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됩니다. 정종은 아내 정안왕후와 금슬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동생 태종 이방원이 아내와 자주 다투자 유일하게 정종이 동생 태종 이방원에게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역정을 냈다죠. 정종은 확실히 왕위에서 물러나자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아내와 오순도순 무려 20년이나 더 살다가 조카 세종대왕이 즉위했을 무렵에 사망합니다. 정종은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사이의 과도기적인 왕이라고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정왕이란 시호로 불리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정종으로 조선의 공식적인 2대 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방원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어떤 국왕이 될까요? 1401년 태종 이방원의 재위가 시작됩니다.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기까지 고려 멸망부터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피를 봤습니까? 드디어 이방원이 그토록 염원하던 국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태종 이방원은 어떤 왕이었고 또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우선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이방원은 이성계가 그토록 존경하고 좋아했던 정몽주, 정도전 등을 살해했고 자기 막내 아들 2명을 죽였고 심지어 이성계의 사위까지도 이방원이 죽여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성계가 이방원을 좋아할 리 만무했고 개성에서 이방원이 즉위했다는 소식에 한양에 있던 이성계는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태종 재위 2년째였던 1402년 지금의 함경도에서 조사이의 난이 터집니다. 조사이의 난은 조선 개국 이래 최초의 반란 사건으로 조사이는 이성계의 둘째 부인이자 최초의 왕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게 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이성계가 개성에 있을 때 혼인한 여인으로 그 집안의 베이스는 개성입니다. 그런데 왜 조사이는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냐는 거죠. 당시 함경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성계가 있었죠.
조사이에 나는 이성계가 사주하여 일으킨 반란이었으며 실제로 이성계가 함경도의 영향력을 발휘해 조사이를 지원해 주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직접 반란군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반란 세력은 평안도 안주까지 내려오지만 이곳에서 토벌군에게 진압되어 버렸고 조사이는 체포되어 처형당했죠. 이 토벌군은 태종 이방원이 직접 지휘하기도 했답니다. 결국 이성계 대 이방원의 대결이었고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이성계의 유일한 패전이었죠. 그러나 이방원은 차마 아버지까진 죽일 수가 없었고 주동자 몇 명을 제거하는 선에서 대충 마무리 짓습니다. 이성계는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고 이후 개경으로 돌아와 태종 이방원의 정권을 인정하고 조용히 지냅니다. 그런 아버지를 의식했던 걸까요?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한때 염원이었던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단 이방원은 자신이 죽인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에 기거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있고 경복궁 동쪽에 궁궐을 하나 더 만드니 이 궁이 창덕궁입니다. 비록 도덕적인 방식으로 왕이 된 건 아니지만 태종 이방원은 굉장히 유능한 국왕이었습니다. 태종 이성계 때는 솔직히 아직까지 새로운 왕조의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못했으나 태종 이방원 때에 이르러 조선은 개국된 지 30년도 안 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이 체계를 갖추고 안정화되어 갑니다. 태종 이방원의 정책들이 너무 많지만 조금 추려보자면 언론기관을 우선 활성화시킵니다. 당시에는 사헌부라는 감찰기관이 있었는데요. 태종 이방원은 사헌부에서 사간원이라는 기관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사헌부에서 정치인들의 비리를 감찰하면 사간원에서 탄핵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었죠. 더불어 국가의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만들을 체포하거나 고문하거나 처벌을 이행하는 사법기관, 의금부를 신설해 국왕 직속기구로 두었습니다. 굳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검찰기관과 정보원 기구를 대폭 강화해 너무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신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즉 태종 이방원은 국왕의 힘을 한없이 증대시키는 왕권 강화가 그의 정치적 일념이었습니다. 권력을 높이려면 권한이 많아야 합니다. 그 뜻은 주관하고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지금의 각 행정부처라고 할 수 있는 6조에서 업무를 올릴 때 의정부라는 총리실 기관을 패스하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른바 최고 관직의 신하들, 가장 권력이 많은 신하들이 근무하는 곳이기에 국가 업무를 이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것은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왕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태종 이방원의 왕권 강화는 비단 자기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정책뿐 아니라 더 넓게 봤을 때 각 지방에서도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명령과 지시하에 움직이도록 중앙 집권화시키는 정책들도 포괄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세력들이 국왕과 정부의 지시를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이런 게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특수행정구역들을 거의 대폭 최소화시킵니다. 가급적 모든 행정구역에 지방관들을 다 파견했으며 고려시대 때는 일반 행정구역 외에 동북면, 서북면이라고 군사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면 자기 아버지처럼 군벌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이런 특수행정구역을 없애고 전국 모두 일반 행정구역으로 엮어서 조선 팔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과 조선의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한 호패법을 실시하기도 하죠. 호패법은 일종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태조 이성계 때는 그다지 좋지 못했던 명나라의 외교를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잘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 영락제도 왕위 찬탈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단 태종 이방원이 유일하게 실패한 외교책이 여진족과의 외교였는데 여진족들이 조선 정부를 등지고 명나라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자 태종 이방원은 북쪽 국경지역 여진족과의 무역소를 전부 폐쇄해버리면서 태종 이방원 제위 말년엔 북쪽 국경지대가 여진족들의 약탈로 인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 업적들을 남긴 유능한 태종이었지만 도덕적으로는 태종 이방원을 옹호할 수가 없네요. 비단 국왕이 되기까지 피를 너무 많이 봤을 뿐 아니라 왕이 되고도 이 조금이라도 권세를 누비며 태종 이방원과의 친분을 믿고 권력을 과시하는 대신들을, 아니 그럴 것 같은 대신들을 깡그리 숙청합니다. 우선 왕실 종친들을 이방원은 많이 내칩니다. 이방원이 초창기엔 이 정도전에게 불만이 많은 왕실 종친들을 모으며 세력을 키웠으니 이방원의 등극에 그들의 기여가 나름 컸거든요. 그렇다면 이방원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들도 상당한 권세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방원이 종친들부터 내치죠. 이방원이 왕이 되기 전 형동생을 하던 이숙번조차도 내칩니다. 이숙번은 1차 왕자이 난 당시 가장 최전선에 나섰던 이방원의 행동대장이었거든요. 이런 이숙번도 권력을 얻더니 많은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며 평판이 매우 안 좋았고 태종 이방원은 이숙번도 내치죠. 유일하게 화를 피한 신하는 하륜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왕이 된 사람들에게는 늘 옆에 킹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이방원에게는 하륜이 있었습니다. 하륜은 고려말 신진사대부 출신으로 조선건국에 반대했던지라 조선개국 직후에는 정계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하륜의 친구가 이방원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하륜은 성리학 외에도 관상, 풍수지리 등 잡다한 지식이 많았는데 이 친구의 소개로 친구 사위 얼굴을 보니까 왕이 될 상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륜은 이방원을 도와주었고 이방원이 왕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설계했던 사람이었으며 태종 이방원 즉위 후 오랫동안 국무총리인 영의정을 역임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하륜이 태종 이방원에게 제거되지 않은 건 하륜은 태종 이방원의 성격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 특유의 뛰어난 처세술로 괜히 권세 믿고 깝치지 않아서였죠. 태종 이방원은 제위 중반기부터는 박은, 조말생 등 신진 세력들을 적극 등용하며 자기를 왕으로 옹립해준 공신들의 권력을 견제시켰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칼부림의 하이라이트는 외척 척결입니다. 외척은 왕과 혼인을 한 외가 혹은 처가를 뜻하는데 이방원의 처가 민씨 집안은 이방원의 왕위 등극에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병 혁파됐을 때 처가 민씨 집안에서 삽이 탈탈 털어 무기 마련하고 하륜을 소개해준 사람도 이방원의 장인어른이잖아요. 특히 이방원의 아내 민씨는 남편의 의지를 다잡아준 강인한 여벌이었죠. 이방원의 처남들도 이방원이 정도전에게 털리기만 할 때도 끝까지 한편이 되어주었고요. 그런데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이들이 자기에게 충성할지는 몰라도 자기 아들이 차기 왕이 됐을 때는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진 외척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계속 후궁들을 들이며 왕비가 된 원경황후 민씨와 부부싸움을 하기 일쑤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처남들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유배 보낸 후 자결명령을 내립니다. 6년 뒤에는 또 다른 처남들인 민무회 민무휴도 자기 형들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죽입니다. 이렇게 자기 처가 집안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태종 이방원의 생애가 알려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은 놈은 자기 자식도 내 가슴에 못을 박는다. 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일찌감치 어린 장남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가 커가면 커갈수록 문제야 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기생과 건달들을 궁궐로 들이질 않나, 밤에 몰래 담을 넘어 이 저자에서 양아치들이랑 어울리질 않나, 세자 수업 전혀 관심 없고 이렇게 점점 아버지 태종의 신경을 건드리다가 몇 번이고 여자 문제로 태종 이방원을 여러 번 화나게 합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충녕대군은 효행, 학식, 성품 등 신하들이 입을 닳도록 칭찬 일색이니 첫째 놈과 셋째 놈이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겁니다. 아비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자는 탈선을 멈추지 않았고 양반의 첩이 예쁘다는 이유로 자기가 뺏어버리자 태종은 그 여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지만 세자는 그녀를 임신까지 시켜버립니다. 이 여자 이름이 어리입니다. 일명 어리게이트인데 태종 이방원의 꾸지람에도 세자는 편지를 써서 아버지도 여자 많이 만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 아버지나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이었고 화가 난 태종 이방원은 세자를 폐위시킵니다. 폐위된 세자는 양녕대군으로 강등되었고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으로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임명했고 세자로 임명한 지 얼마 안 되어 태종 이방원은 아들에게 양위를 하고 본인은 뒤에서 왕이 된 아들을 감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1418년의 제위를 끝으로 이방원은 셋째 아들에게 양위하니 4대 왕이 된 이 셋째 아들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1418년 태종 이방원은 세자를 첫째 양녕대군에게서 셋째 충녕대군으로 교체하고 곧바로 세자에게 양위를 하며 본인은 물러납니다. 이렇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임한 왕을 상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선의 4대 왕 세종으로 즉위했는데 그렇다고 상왕 이방원이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왕위는 물려줘도 국가의 군사권과 조정의 인사권은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겠다며 어떻게 보면 정치의 핵심 두 권한은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매체에서는 이방원이 상왕으로 있을 때 두 부자 사이를 갈등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방원은 왕이 된 자기 아들을 감시하고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군사권 인사권만 쥔 채 물러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 세종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종은 세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자 시절 평판이 좋았어도 정치적 지지 세력이 두텁지 못해서 행여라도 나중에 세종을 업신여기는 권세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방원은 그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늘 외척부터 조졌던 상황 이방원은 세종대왕이 즉위하자마자 세종의 처가인 심씨 집안을 영모죄로 엮어서 아주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일 가족이 풍비박산 나버렸고 세종의 아내 소헌왕후 심씨마저 폐위될 뻔했지만 소헌왕후만큼은 세종이 구해줍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러한 과도한 외척 척결을 세종이 찬동하지는 않았지만 압도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이방원에게 뭐라 할 수가 없었고, 또 이방원 입장에선 아들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조금 강한 방식을 택했을 뿐이었죠. 또 한 번은 세종 재위 초 한동안 조용했던 왜구들이 다시 약탈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상황으로서 신하들에게 자신의 존재감과 입지를 재확인시켜주기 위해 대마도 정벌을 준비해서 1419년 세종 1년에 이종문을 사령관으로 삼아 대마도로 보냅니다. 어쨌든 당시 국왕은 세종이었기에 세종 치세의 대마도 정벌이긴 하지만 실상은 대마도 정벌은 상황 이방원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령관이었던 이종무도 이방원의 측근 중 한 명이었고요.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병력으로 대마도에서 초반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많은 왜구들을 토벌하고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하지만 패잔병 수색작전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선군의 승리였고 대마도의 도주가 왜구들을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조선군은 철수합니다. 이렇듯 젊은 세종의 재위 초반은 상황, 이방원의 꼭두각시 왕인 듯 했으나 그렇다고 세종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종 재위 2년째이던 1420년 학술기관 겸 국왕 직속 싱크탱크 기관인 집현전을 신설해서 이 집현전 학자들을 세종의 측근화하며 세종만의 정치적 지지 세력으로 구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 이방원이 아들 세종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강한 방법으로 세종의 왕권을 보호해주려고 했던 것이고, 세종 개인의 정치 방식에 대해서도 각종 매체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뭐 반대하고 꼽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상황 이방원도 1422년 세종 4년째 세상을 떠납니다. 이로써 세종은 유일무이의 절대군주가 되었고, 확실히 이방원이 상황으로 있었던 초반 4년 덕에 교체된 세자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국왕이 됐음에도 정치계가 많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정말 호기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특정 분야에 제한 없이 다방면에서 아주 호기심 덩어리였는데요. 집현전을 만든 이유도 정치 지지 세력을 육성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국가 운영을 위해 혼자는 다 못하니까 이 다방면에서 학술적 데이터베이스와 연구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세종이 호기심을 유독 많이 보였던 분야를 꼽자면 우리 고유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근대 시대에는 중국이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신문물을 많이 수입해서 왔는데 이 중국의 풍토와 우리의 풍토가 맞지 않으니까 그 괴리감에서 오는 불협화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세종은 일찍이 이를 문제시 여기고 있었는데요. 세종 재위 초반 기록들을 보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달력계산법, 농법 등이 맞지 않다며 거론하기도 하고, 왜 국가행사 때 중국 음악을 연주하느냐고 신하들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한국은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는데 무조건 선진국의 문물이라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입만 해오면은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고, 세종은 이를 정확하게 캐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종은 한국의 3대 음악인 중 하나인 박연에게 조선만의 독자적인 악기를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박연이 조선만의 악기 편경을 만들었는데 세종은 아직 부족한 음이 있다며 직접 악기의 음계를 지적했고, 중국 편경이랑 비교도 하고 수정 작업을 거쳐서 조선만의 편경을 완성해내죠. 세종은 절대 음감이었으며 박연은 우리나라 궁중음악의 한 획을 그었다고 인정받고 있죠. 더불어 세종은 정초, 변효문 등에게 직접 늙은 농부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는 농법서를 편찬하게 하는데 이 농서가 농사직설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령들에게 다 뿌려서 이 농부들에게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법들을 설파하게 하죠. 더불어 문제의 달력계산법, 즉 역법, 각 국가별로 당연히 시차라는 게 있는데 이전까지는 시차 다 무시하고 오로지 중국 시간 기준으로 연, 절기, 계절, 월일, 시간 등을 계산하니까 당연히 맞지 않은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나 당시 조선은 독자적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시간을 계산하고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관노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을 명나라 사신단에 합류시키고 베이징에 갔을 때 몰래 중국의 천체 관측기구 혼천이를 보고 온 뒤 조선에 와서 이 조선만의 혼천이, 간이 등 천체 관측기구를 만들어냈고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시계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장영실은 해시계 앙부일구, 물시계 자경루와 옥루 등을 만들어냈죠. 더 나아가 천체 관측 기술을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은 장영실을 비롯해 당시 수학 천재로 유명했던 이순지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을 동원해서 조선만의 역법서 편찬 작업에 착수합니다.
세종은 군사적인 방면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3화 태종 이방원 편에서 태종이 유일하게 대여진 외교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여진족의 북쪽 국경지대 약탈이 극심했다고 했죠. 이는 세종 때까지 이어집니다. 세종은 언제나 군사훈련, 무기관리 및 개량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고, 고려말 화포를 개발해낸 최무선의 아들 최혜산이 화력무기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세종은 제위 초중반까지는 망명온 여진족들을 귀화시켜주고 관직도 내려주고 많이 달랬으나 여전히 약탈을 일삼는 여진 부족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토벌을 하겠다는 강경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외교 분야에서도 정보전에 신경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다 싶을 때 1433년 세종 15년 최윤덕을 압록강으로 보내 여진족들을 토벌했고, 같은 해 김종서를 두만강으로 보내 그쪽 여진족들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4년 후 1437년엔 이천을 다시 압록강으로 보내 여진족들을 정벌합니다. 이게 세종대왕의 여진정벌이고, 이로써 현 대한민국 국토의 국경선이 확정지어지죠. 그러나 세종대왕은 그저 무력만으로는 토벌하고 끝내는 이 군공의 욕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북쪽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엔 4군을, 두만강엔 6진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을 설치해 합쳐서 4군 6진이라고 부르죠. 이 외에도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현지인을 관리로 삼는 도관제도, 그리고 여러가지 특혜를 주며 남부지방 백성들을 북쪽으로 이주하는 3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3인 정책은 실패합니다. 세종이 유일하게 실패한 정책인데요. 북쪽 국경지대가 너무 춥고 치안이 안 좋다는 인식에 백성들이 가기를 거부했고, 일정 부분 세종이 강제 이주시켰음에도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답니다. 그리고 세종의 재위 후반부에는 약간 이상한 낌새들이 포착이 됩니다. 우선 몇 번의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남이었던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으며, 태종 이방원 이래 육조에서 국가 업무를 의정부를 패스하고 국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를 이젠 의정부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전환합니다. 이러면 국왕의 업무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의정부 재상들의 업무 비중이 커지겠죠. 이건 세종대왕이 국가 업무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저 워커홀릭이 국가 업무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건 신경 쓰는 다른 일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종이 장영실을 내치고 그간 궁궐에 두었던 모든 시계들과 관측기구들을 다 숨깁니다. 장영실이 왕의 가마를 대충 만들어서 권장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 천체가 정말 왕의 가마를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명나라 측에서 이 조선이 천체 관측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듯하고, 이에 세종은 장영실을 내치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대충 마무리 지은 듯한데, 아마 천체 관측보다 더 커다란 이벤트가 있었기에 천체 관측은 그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았나 합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한글 창제입니다. 한자는 문명국의 상징이었고, 한자를 쓰지 않는 건 야만국의 특이라고 이 당시 사대부들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세종이 대놓고 글자 창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은 초극비리의 한글을 창제했고, 이 때문에 한글 창제 과정을 두고는 야사와 전설만 전해질 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조선왕족실록에 1443년 세종 25년 세종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28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3년 후 1446년 공식적으로 훈민정음을 반포하죠. 한글 창제 과정은 워낙에 비밀 프로젝트였던지라 각종 해석들만 분분한데, 그만큼 훈민정음의 과학성이 우수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종이 절대음감이었잖아요. 이러니 우리나라 말의 음성과 음운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글자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세종은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소개드리지 못한 업적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국왕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일 땐 조정의 안정을 담당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그걸 황희, 맹사성 등 당대 명재상들이 그 역할을 해주었죠. 정치짬이 어마어마한 원로 정치인들이었기에 국정 운영 능력이 상당히 원숙했고, 이러니 황희가 집안 비리 사건이 터져도 세종은 다 덮어주고, 황희가 건강 때문에 퇴직을 원해도 세종이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이토록 유능한 세종이었지만 세종은 육식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식습관, 여기에 운동 부족, 그리고 완벽주의자의 지나친 과로로 만성적인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말년엔 병이 도져 시력도 매우 안 좋아져서 거의 실명에 가까웠다고 하죠. 1450년 제위 32년을 끝으로 세종은 사망합니다. 세종대왕의 치세가 조선의 500년 중 가장 눈부신 전성기였던 시절은 그 모든 걸 이룩한 각기 각 분야에 알맞은 인재들이 있었기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그저 그런 인재들을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운 좋게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좋은 세상이란 이런 세상인 듯합니다. 누구나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을 어떤 사회적 제약 없이 펼쳐 보일 수 있는 세상,
세종이 운이 좋아서 그런 인재들을 만났던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와 세상을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종대왕에게 배워야 할 점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과 사람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장점과 역량을 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알맞게 활용하는 이런 리더십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5화의 주인공은 1450년 세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5대 왕이 된 세종대왕의 장남 문종입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를 처음 접할 땐 5대 왕 문종의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 문종을 병약하고 일찍 죽는 힘없는 군주로 설명하곤 합니다. 일찍 죽는 바람에 나중에 자기 동생이 자기 아들의 왕위를 찬탈했다고 나오죠. 이는 각종 사극 매체에서도 문종을 묘사할 때 그렇게 다뤄지고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종의 본명은 이향, 향이는 세종 3년이었던 1421년 8살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됩니다. 어릴 때부터 세자향은 이 주변으로부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가장 칭찬받았던 게 의외로 세자향의 외모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릴 적 세자향은 외모가 옥처럼 곱고 예의가 발랐다고 적혀있으며 명나라 사신들은 어린 세자를 보고 조선은 산수가 좋아 저런 아름다운 인물이 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무 귀여워서 명나라 사신들은 세자를 데리고 차를 마시거나 말을 함께 타는 등 같이 놀기까지 했답니다. 세자향은 커가면서 외모에 더 물이 오르는데요. 세자향은 체격이 건장하고 풍채가 좋았으며 수염이 그렇게도 잘생겼었다고 합니다. 물론 외모만 출중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세자향의 학식에 숱한 신하들이 놀랐으며 조선 내부는 물론 중국 명나라에서조차 세자향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세자향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정통성이거든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 이래 전부 적장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왕자의 난이 2번 일어나면서 정종과 태종 이방원이 즉위했고 세종대왕도 형 양녕대군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세자로 교체된 거잖아요. 어릴 적부터 세자에 임명되어 세자 수업 착실히 받아가는 향이는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세자향은 공부만 잘하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세자향이 만든 아주 유명한 과학 발명품이 있죠. 바로 치구기입니다. 부전자전인지 세자향도 어릴 적부터 천문학, 기상정보 등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27살 때 세자향이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 아이디어를 장영실한테 가져가서 만들어달라고 했죠. 이게 바로 치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구기는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아시는데 물론 만든 사람이 장영실이긴 하지만 최초의 설계자와 기획자는 세자향이었던 거죠. 1442년부터는 세자향이 28살의 나이로 이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대리청정이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왕이 국가 업무를 돌보지 못할 때 그의 아들 세자가 국왕을 대신해서 국가 업무를 돌보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세자가 대리청정 시작한 그 바로 다음 해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표하거든요. 이 세종대왕의 온신경이 한글이가 있었고 건강도 별로 좋지 못했을 시점이거든요. 그러고 세종대왕이 눈을 감는 1450년까지 약 8년간 대리청정을 도맡았습니다. 8년간은 사실상 국왕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고 재위 기간은 짧지만 정치 경력만 놓고 보면은 결코 짧은 게 아니었죠. 명재상들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세자향은 정사를 아주 잘 살폈고 사실상 세종 재위 말년의 모든 정치는 세자향이 도맡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사회의 공은 세자향에게도 있는 거죠. 그리고 1450년 세종대왕이 죽자 조선 역사 최초로 세자 교육도 FM대로 받은 장남 세자가 정석 루트로 5대왕 문종이 됩니다. 세자 기간만 29년, 대리청정이 8년인데 이 정도면은 웬만한 국왕 평균 재위기간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문종은 어떤 왕이었느냐? 문종은 어마무시한 밀리터리 덕후, 소위 말하는 밀적이었습니다. 문종은 활도 굉장히 잘 썼다고 하고 군사 문제와 국방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군사 훈련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조선의 국방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고 치구기에 이은 문종의 두 번째 발명품 문종 1년이었던 1451년 화차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냅니다. 문종 이전에 신기전이라고 해서 화약의 폭발로 장거리까지 날아가는 대형 화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전은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쏘기도 불편해서 초창기 공격용보다는 신호용으로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종은 신기전의 위력을 더 배가시킬 방법을 생각하다가 신기전을 꽂아 넣을 수 있는 발사 틀을 만들고 그 발사 틀을 바퀴로 실어가는 화차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면 휴대하기도 운반하기도 발사하기도 훨씬 용이하겠죠. 그냥 발사 틀에 신기전을 꽂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발사 지점과 발사 거리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발사 틀을 위아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실록에 의하면 화차는 평지에서 두 사람이 쉽게 끌어갈 수 있었고 험한 곳도 두 사람이 앞에서 끌고 다른 두 사람이 뒤에서 밀면은 못 가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종은 1451년 한 해에만 무려 700여 대의 화차를 생산해냈죠. 화차 설계뿐 아니라 당시 조선 군인들의 검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아 걱정된다며 무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을 선보이기도 했고 그 외 화포를 포함한 각종 무기들에 대한 규격화 작업을 시행합니다. 그냥 무기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론과 진법에 대해서도 빠삭했는데 조선 군인들의 새로운 진법을 직접 고안해내며 신진법을 창간한 후 수양대군, 김종서, 정인지더러 자문하게 했습니다. 전쟁사에도 관심이 많던 문종은 고조선 이래 한국에서의 모든 전쟁사들을 정리한 동국병감 역사서를 간행하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연에서도 문종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신숙주는 주상께서 무만 숭상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라고 상소할 정도였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문종이지만 문종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문종의 여복은 정말 없었는데요. 세자 시절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세자였기에 세자의 아내가 될 세자빈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세종 9년이었던 1427년 세자향은 첫 번째 아내 휘빈 김씨와 혼인합니다. 휘빈 김씨가 많이 못생겼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아니면 세자향이 워낙에 워커홀릭의 모범생이라 여자에 관심이 없었는지 합방하기를 굉장히 자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빈 김씨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신앙들에 빠졌고 무슨 뱀의 체액을 닦은 수건을 간직한다든지 여자가 신던 신발을 태운 가루를 술에 타서 세자에게 먹이려고 했다든지 이런 짓들을 하다가 세종한테 걸려서 휘빈 김씨는 세자빈에서 쫓겨납니다. 1429년 세종은 이번엔 미모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얼굴 보고 새 세자빈을 간택해주니 이 여인이 순빈 봉씨입니다. 순빈 봉씨는 얼굴도 예뻤는데 세자향은 계속 합방을 거부하니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아들이 있는 세자와 없는 세자의 정치 안정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자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절실히 생각한 세종은 후궁들을 좀 붙여주었는데 그 후궁 중 권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후궁의 임신 소식에 분노한 순빈 봉씨는 자기도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치기도 했고 술에 빠져 살면 궁궐에서 매우 안 좋은 시선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시녀와 동성애를 한 사실까지 발각이 되자 세종은 순빈 봉씨를 회출합니다. 세 번째 세자 빈을 간택해야 했는데 세종은 두 번의 며느리 실패에 신중히 생각하다가 지금 임신한 세자향의 후궁 권씨를 그냥 세자 빈으로 임명해줍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아내가 된 권씨가 처음 낳은 아이는 딸이었고 5년 뒤 세종 23년이었던 1441년 아들을 낳습니다. 세종은 굉장히 기뻐하며 자기의 손자를 새 손으로 임명하죠. 그러나 세자향이 그나마 사랑했던 세자빈 권씨는 아들을 낳자마자 산후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두 번의 결혼 실패가 있던 세자향이 낳은 아들은 너무 늦둥이였고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대로 세자향이 문종으로 왕이 되었어도 아직 아들은 어렸죠. 더불어 사랑하는 아내를 잊지 못해서인지 문종은 이후 다른 왕비를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궁금할 문종과 동생 수양대군의 사이.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이 수양대군이 문종의 아들 왕위를 뺐거든요. 그렇다면 문종이 살아있을 적 수양대군은 어땠을까요? 우선 세종대왕은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유능한 것처럼 아이들도 다 하나같이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종 본인도 원래 유능했지만 세자가 아니었던 시절엔 장남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자기의 능력을 썩혀야만 했잖아요. 혁이 삭고 뭉치여서 세자가 교체가 됐지 아니면 그냥 똑똑한 왕자 정도로만 남았을 거라고요. 그런 분함을 어릴 적 겪었던 세종이었기에 세종은 장남이 아닌 아들들과 딸들도 엄청 챙겨주고 이 아들들에게는 국가 업무도 일정 부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건 문종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들 엄청나게 챙겼던 문종은 자기 동생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며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왕실 종친들은 원래 국가 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 신하들이 반대를 해도 자기 동생들이 얼마나 유능한데 그 능력을 썩히냐며 문종은 동생들에게 관직을 내렸고 특히 수양대군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더불어 수양대군도 이 각종 사극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형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세자 기간만 29년, 대리청정 기간 8년,
정석 코스를 밟았기에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졌으며 다른 왕자들이 욕심을 부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양대군도 형 문종을 엄청 치켜 세우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문종은 나약한 이미지가 생겼으며 아들은 왜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나중에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겼을까요? 우선 문종이 즉위하기 전부터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종도 엄청 걱정할 정도로 피부병이 심했다고 하죠. 그래도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즉위 후 2년째가 되던 해에 피부병이 갑자기 크게 도져서 그대로 사망까지 이어진 겁니다. 문종의 사망 나이가 39인데 이는 조선의 27명 왕들 평균 수명과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딱히 문종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애당초 문종은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재위 기간이 짧아서 약한 이미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생활이 2번이나 실패해 너무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는 바람에 아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서 문종은 그다지 젊은 나이에 죽은 게 아니지만 그 아들은 어린 나이에 6대 왕 단종으로 즉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문종은 아내가 아들을 낳고 바로 죽었고 또 재혼을 하지 않았기에 왕비가 없었고 어린 단종을 보호해줄 외척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52년 문종 사후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이 6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1452년) 단종이 12살의 나이로 조선의 6대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지난번 5대 왕 문종 편에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백그라운드로 인해 단종은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에게는 정치적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어린 나이에 등극할 경우 그래도 엄마 외가 쪽 집안이 정치적 지지자가 되어주지만 문종은 세자 시절 아내를 잃고는 재혼을 하지 않아 왕비가 없었고 단종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줄 외척조차 없었죠. 대신 재상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정권 이래 재상들의 권한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세종 때 황희, 맹사성 등 유능한 재상들이 국정을 아주 잘 운영했고 세종은 집권 후반기에는 6조의 업무를 국왕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의정부의 재상들에게 먼저 보고하라는 의정부 서사제까지 시행하면서 재상들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했고 이는 문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종 때에는 재상으로는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 같은 개념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삼정승이라고 부르는데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정분은 성격이 소극적이라 튀는 걸 싫어했고 반면 성격이 대쪽극기로 유명하고 육진 개척의 주역이었던 백두산호랑이, 좌의정 김종서가 조선의 조정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시점에는 의정부의 황보인 김종서가 단종에게 인사 명단을 올리고 특정 인물 이름 옆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면 단종은 도장만 찍어줄 정도로 재상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황표정사라고 합니다. 이토록 재상들의 정치적 힘이 강하고 이들이 단종의 후견인이 되어주니 문종은 눈을 감을 때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어린 아들을 걱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문종은 자기 동생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역시 세종 이래 문종 집권 때까지 세종의 아들들이자 문종의 동생들은 워낙에 아버지 세종, 큰형 문종과 사이가 좋아서 세종, 문종은 왕족들에게 국건물을 맡기면 안 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관직들을 주고 국정 일부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이토록 정치적 권력을 줄 정도로 문종은 자기 동생들을 믿었고 오히려 자기 어린 아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삼촌이 되어주리라 믿었죠. 문종이 죽고 단종이 딱 즉위했을 때는 일단 재상들과 각 부처 신하들의 정치적 권한이 상당했고 또 단종의 삼촌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중 투톱 삼촌이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 한국의 4대 서야가로 손꼽히는 예술천재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이때 재상들인 황보인, 김종서 등은 성격이 다소 다혈질적이고 제멋대로식이 강한 수양대군보다는 성격이 온화하고 예술적 조예도 깊은 안평대군과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묘하게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사이에 정치적 경쟁 구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 재상들도 혹시 왕이 어린 전국을 틈타 종친들이 지나치게 권력을 강화해 나가지는 않을까 우려를 했고 재상 대 종친 딱 이 구도로 가면은 명백히 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서, 황보인 등은 차라리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을 더 갈라치기 위해서 안평대군을 지지해 수양대군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나가죠. 김종서가 본인을 멀리하는 걸 알고 김종서가 자기를 멀리하면은 조선의 온 조정이 자기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던 수양대군은 자기는 권력에 딱히 욕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음지에서 지지 세력들을 몰래 키워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명회인데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왕이 된 자들에게는 늘 킹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성계에겐 정도전이, 이방원에겐 하륜이 있었던 것처럼 수양대군에겐 한명회가 있었죠. 킹메이커들이 늘 그렇듯 재주는 비상하고 야망은 거대하나 모종의 이유로 정계의 주류파에 끼지 못해 역시 주류에서 밀려난 왕족들에게 붙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명회도 똑같았어요. 이후 수양대군은 권력에는 큰 욕심이 없이 그저 주어진 일만 하는 왕실 종친 정도로 보이게 몸을 숙였고, 무엇보다 사은사라고 이 조선에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면 명나라 황제가 승인을 하는데 이에 대해 담례의 사신단이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수양대군이 자처해서 본인이 가기로 합니다.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명나라 한번 왔다 갔다 그게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 오랜 기간 국가를 잘 비우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보복을 가할 때도 특정 인물을 꼭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놓고 그 사이에 그 측근들을 조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하니 다들 수양대군이 그렇게까지 야심덩어리는 아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명나라를 갔다 와서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주는 등 남들이 봤을 때는 권력욕이 있어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종친되는 정도지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추천으로 한명회의 친구 홍달손을 만났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홍달손이 궁궐 수비 병력을 이끄는 관직에 승진을 한 겁니다. 이방원의 사병 혁파 이래 사병을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양대군에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생긴 겁니다. 단종 재위 1년이었던 1453년 10월 사냥을 나간다는 빌미로 사냥을 갔다 온 후 야심한 저녁 수양대군은 자기 종 1명과 사냥에 참가했던 무사 3명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에 찾아갑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종을 시켜 자기가 김종서 대감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 대감 너로 나와달라 부탁했고,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수양대군이 미친 짓을 벌일 거라고 생각 못한 김종서는 의심 없이 나왔고, 김종서는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적어왔다며 편지를 건넸는데 김종서가 그 편지를 읽는 와중에 부하가 철퇴로 김종서의 머리를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김종서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김종서의 집을 나와 홍달손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으로 빠르게 궁궐을 장악했고, 단종을 찾아가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영모 혐의가 있는데 상황이 급박해서 김종서를 먼저 죽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모의 잔당들을 토벌해야 한다며 전 대소신료들을 입궐하라는 어명을 내리게 했고,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대소신료들은 그 새벽에 입궐합니다. 한명회는 궁궐 문 바로 앞에 병사들을 대기시켜 놓았다가 궁궐 문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황보인 등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을 전부 죽입니다. 한편 철퇴를 맞은 김종서는 아직 죽지 않았고, 정신을 차린 김종서는 새벽에 여장을 한 채 사돈 집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관군이 들이닥치곤 김종서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더불어 친동생 안평대군을 유배해 보낸 후 사약을 내렸죠. 이 사건이 계유정난입니다. 흔히들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한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죽인 사건이며 단종은 폐위되는 데까지 2년의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영화 관상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랍니다. 정난 직후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 부사, 영경연 선관사, 견판 이병 조사가 되어 단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나란 일은 전부 수양대군이 관할했죠. 그리고 김종서의 뒤를 이어 두만강을 관리했던 김종서의 부하이자 친한 동생이자 또 절친이었던 이징옥이 여진족들을 동원해 함길도에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호랑이도 때려잡았다는 이징옥은 부하의 배신으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조정과 지방에 대한 지배력도 다 장악한 수양대군이었지만 그래도 피를 보고 정권을 장악했기에 도덕적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수양대군은 이기적 권력 욕을 정치적 정당성으로 무마하고 포장하고자 단종에게 왕비를 드릴 것을 장려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단종의 부인이 정순왕후 송씨인데 단종보다는 한 살 연상의 누나였습니다. 비록 강제 결혼이었지만 두 어린 커플 사이가 나름은 좋았던 듯합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단종이 13살이었는데 삼촌이 눈 시퍼렇게 감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고 씩씩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등 2년간 공식적인 왕의 일정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가끔 어린 나이에 혼자 훌쩍이면 곁에 있던 궁녀들과 내시들도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내 정순왕후 송씨에게도 크게 의지했다죠.
그래도 단종은 은근히 수양대군에게 윤리적 프레임을 씌워 혹시라도 수양대군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도덕적으로 욕 처먹도록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그 어린아이가 나름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2년 뒤 1455년 단종이 15살이 되었을 때 단종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으니 수양대군은 단종의 최측근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단종의 또 다른 삼촌 중에서 세종대왕의 6번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친동생이기도 했던 금성대군이 있었는데, 금성대군은 단종과 가장 가까운 삼촌이었고 형 수양대군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에게 누명으로 내란죄를 조작하고 금성대군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이들이 전부 단종에게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단종의 유일한 직계 가족이었던 친누나 경혜공주, 어릴 때부터 유모 역할을 해주었던 박상궁, 세종대왕의 후궁으로 단종에게는 할머니 같은 존재였던 혜빈 양씨까지 바로 유배령이 떨어집니다. 왕이 최종 결정권자였기에 단종은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최측근들을 내쳐야 했죠.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단종은 1455년 결국 양위 입장을 발표합니다. 단종이 직접 옥새를 삼촌 수양대군에게 건네주죠. 이렇게 단종은 15살, 재위 3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났고 결국은 삼촌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왕 세조로 즉위합니다. 1455년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빼앗은 왕이지만 어쨌든 단종은 선대왕이기도 했기에 세조는 단종과 아내 정순왕후 송씨를 창덕궁에 기거시키고 나름 상황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정권의 안정을 위해 자기 장남을 바로 세자로 책봉합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기에 꼭 나오는 두 사람이 성산문과 신숙주입니다. 두 사람은 세종 때 세종대왕의 측근 양성기관이자 싱크탱크 집현전의 학자 출신들로 세종대왕이 특히 두 사람을 총애했으며 한글 창제 프로젝트 후반부에도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나이차도 한 살밖에 나지 않는 두 사람은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도 유독 친한 절친들이었고, 한 번은 명나라 사신이 성산문과 신숙주 두 사람의 문예 능력을 보고 동방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까지 했답니다. 이토록 끈끈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세조의 왕위 찬탈기를 두고 신숙주는 세조의 편에, 성산문은 폐위된 단종의 편에 서면서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는 신숙주를 변절의 상징으로, 성산문을 충절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세종대왕은 문종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신숙주는 세조를 지지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며, 끝까지 반종 보기를 염원했던 성산문의 충절이 얼마나 감동적이냐고요. 그러나 실상은 찬찬히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문종이 오늘 내일 할 때 두 사람에게 어린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는 했지만 이 뜻이 문자 그대로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 옆에서 잘 보필하고 가르침도 주란 뜻이지 내 동생이 왕위를 찬탈할 것 같으니까 잘 지켜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번 단종편에도 말씀드렸듯 어느 누구도 수양대군이 정난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 못했고, 더군다나 동생들 아꼈던 문종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신숙주는 수양대군이 정난을 일으키기 전부터 수양대군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두 사람이 함께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이후는 부쩍 더 친해졌습니다. 즉 신숙주는 원래부터 수양대군의 최측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양대군을 지지하는 쪽이었던 겁니다. 더불어 성산문의 경우도 의외의 행보가 있었는데요.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살해한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은 정난의 공을 세운 공신 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신숙주가 2등 공신, 성산문이 3등 공신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과 친했던 신숙주조차도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집현전 학자 출신들은 세종, 문종 때 워낙에 대우를 받았던지라 그들의 정치 기반이 굉장히 탄탄했고, 쿠데타를 일으킨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이들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공신 명단에 올려준 겁니다. 이때 성산문은 자기가 왜 3등 공신이냐며 투덜댄 기록도 있으며, 자기가 먼저 수양대군에게 김종서와 안평대군을 엮어서 안평대군을 제거해야 수양대군의 정치 입지가 안전해진다며 제안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성산문은 단종이 폐위가 되고 나서야 세조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세조 재위 직후에 성산문을 비롯해 집현전 학자 출신들이 세조의 왕권 강화책에 반대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산문은 수양대군 시절 김종서를 죽인 일과 세조의 왕위 찬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세조 즉위 후 세종, 문종 때의 정치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왕권 강화책에 반대를 한 것이었으며, 과거 재상 중심, 국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국을 위해 비슷한 뜻을 품은 이들끼리 단종 복위운동을 계획합니다.
마침 성산문의 아버지가 명나라 사심 접견 행사에서 호위 병력을 이끄는 임무를 도맡았고 성산문과 일행은 그 병력으로 세조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죠. 이때 성산문이 신숙주도 포섭하려고 했지만 신숙주는 거절하죠. 그래도 사전에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숙주는 세조에게 말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한명회의 주장으로 행사장에서 호위 병력을 빼기로 하며 계획은 틀어졌고 막연하게 다음 기회를 노리자며 계획이 틀어지자 겁을 먹은 내부 고발자가 찔러버렸고 그제서야 세조는 사건 가담자들을 체포해 조사 후 모두 시인하자 세조는 그들에게 극형을 내립니다. 사건 주동자 중 박팽련은 고문을 받다가 바로 사망하고 성산문을 포함해 나머지들은 영모죄가 적용되어 팔다리가 찢기는 거열형으로 사형됐고 목은 3일간 효수되었습니다. 이때 희생된 단종복위 운동을 주도했던 6명, 성산문, 박팽련,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을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세조는 1457년 창덕궁에 있던 단종에게 상황의 자기를 모두 박탈하고 노선군으로 강등시킨 뒤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이때 세조의 친동생 중 한 명이자 단종과 사이가 가까웠던 금성대군이 반란 미수 사건까지 발각되자 세조는 단종이 살아있으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동생 금성대군을 죽이고 단종마저 1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단종의 사망 경과는 기록마다 조금 다릅니다. 조선왕족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오며 각종 야사에서는 세조가 사약을 내린 것이다. 사약을 건네러 간 의금부도사 왕방현은 평소 단종을 안쓰럽게 여기고 있었고 차마 사약을 주지 못하자 이러면 당신만 다친다면 단종이 알아서 목매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왕방현이 차마 사약을 건네지 못하자 그의 노비가 공을 세워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단종의 목을 졸라 죽였다는 일화도 있죠. 단종의 아내 정춘왕후 송씨는 폐위된 후 동대문 밖 초라한 집에서 80살까지 살다 죽었고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는 비구니가 됩니다. 참고로 사육신과는 달리 뭔가 사건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세조의 정권에 일조하기 싫다며 사퇴를 하고 고향으로 낙향한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운 등을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피를 제대로 본 세조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을까요? 세조는 정치 이념의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원했고 신하들이 국왕 앞에서 쩔쩔매는 정치를 원했습니다. 우선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에게 먼저 보고하게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한 후 의정부 바로 패스하고 곧바로 국왕에게 보고하라는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했으며 사육신 사건 이후로는 집현전을 폐지해버렸고요. 또 경연이라고 학식이 풍부한 신하들이 국왕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신하들의 잔소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서 세조는 경연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세조는 특히 군사 및 국방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조는 군사 훈련 및 무기 개량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조선의 기본적인 국방 매뉴얼과 시스템이 세조 때 완벽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세조 전까지는 조선의 군사체계가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지방별로 제멋대로식이 강했거든요. 세조가 지방의 군사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수직적으로 체계화해내죠. 세조와 태종 이방원의 차이점이 있다면 태종 이방원은 자기를 국왕으로 옹립해준 공신들을 자기가 왕이 되면서 대부분 제거해 나가며 토사구팽했죠. 그러나 세조는 이런 공신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명회, 신숙주는 당대 최고 권세가였죠. 그래도 세조가 워낙에 왕권을 강화해놓은지라 이들이 감히 세조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세조 한마디에도 식은땀 흘리고 고개를 숙여야만 했고요. 더불어 세조는 자기를 도와준 왕실 종친들도 우대해 주었죠. 특히 세조의 큰아빠, 세종대왕의 형, 사고뭉치 양녕대군이 세조가 조카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세조를 지지해주고 종친들 의견을 모아주곤 했었거든요. 더불어 세조는 세상 이런 꼰대 부장님도 또 없었습니다. 세조는 술을 매우 좋아하는 애주가이자 주당이었는데 툭하면 신하들 데리고 술자리 뒤풀이 자리를 개최하기 일쑤였습니다. 술 못 마시는 신하들에게도 술 강권하고 신하들 싸움 붙이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추고 그래서 어떤 신하들은 술 취해서 세조한테 말실수도 했고 또 취해서 세조한테 너라고 했던 신하도 있었습니다. 가오가 육체를 지배했던 세조는 말 타는 기마묘기에 이상한 자부심이 있어서 말만 타면 각종 묘기를 부리는데 그러다가 낙마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낙마하면 진짜 몸 아플 텐데 아무렇지 않은데 툴툴 털고 일어나고 태어난 척을 했다죠. 이런 세조가 독실한 종교인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혹자는 조카를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린 세조가 불교에 빠졌다고 하는데 세조는 이미 어릴 때부터 아주 대단한 불도신자였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세종의 부인이자 세조의 친어머니였던 소헌왕후 사후, 세종은 당시 왕자였던 세조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간행해보라고 했고
왕자 시절의 세조가 여러 책의 불경들을 한글로 정리한 최초의 한글 불경 석보상절은 문학적 가치와 더불어 불교에 대한 세조의 이해도가 수준급이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조 7년이었던 1461년 아예 간경도감이라는 불경을 간행하고 정리하는 국가공무관청을 신설했고, 세조 10년이었던 1464년에는 수도 한양 한복판에 무려 민가 200채를 헐고 천기와 8만장을 투입해 원각사라는 절을 만듭니다. 현재 원각사 절은 없고 원각사지 10층 석탑만 남아있는데, 이 석탑이 국보 2호이며 원각사 자리가 지금의 탑골공원입니다. 세조가 집권 후반에 신경을 매우 썼던 분야 중 하나가 여진족 문제였습니다. 세조 6년 1460년 세조는 신숙주를 함길도 채찰사로 임명해 두만강으로 보낸 후 적 430명을 죽이고 900채의 집을 불태웠으며 우마 1000마리를 확보하는 조선 정부에게 대항하는 여진족 부족들을 토벌하는데,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전쟁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전가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이 세조의 1차 북벌입니다. 여진족의 이 잔존 병력들은 이만주의 여진 부족들로 전부 통합이 되는데, 세조는 이 이만주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 지배력과 군사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자 함경도나 평안도에선 관리를 현지인으로 뽑는다는 토관 제도를 철폐하고 중앙정부에서 책임자를 파견하기로 합니다. 기관 토관으로 현지 기득권을 보장받던 지역 유지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세종 이래 반강제적으로 행해지던 3인 정책 때문에 쌓인 주민들의 분노, 불안정한 치안까지 겹치면서 세조 제위 13년째이던 1467년 함경도 길주에서 길주 대토호였던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시해 나는 함경도 21개 현 중에서 7개 현을 제외하고는 전부 반란에 가담했던 개인의 반란이 아닌 도 전체가 일으킨 조선전기 최대 규모의 최악의 반란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긴 했지만 세조는 조카 구성군 이준을 총사령관으로 삼은 토벌군을 보내 함길도 북청전투와 말령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고, 세조는 그 토벌군을 그대로 압록강을 넘게 해서 이만주의 여진족들을 토벌시키며 세조의 2차 북벌도 엄청난 성과를 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여진족들은 몇십 년간 재기를 하지 못할 정도였죠. 세조는 이시의 난 즈음 건강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종 이방원과는 달리 세조는 자기를 도와준 공신들을 척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기득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집안이 되었고, 이들이 세조 자기에게는 충성을 할지언정 자기의 뒤를 이을 자기 아들에게도 충성을 할지는 모르는 거죠. 왕을 능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조는 구 공신들을 견제할 신공신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시의 난과 이만주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젊은 무인들을 말년에 엄청난 관직을 주며 성장시켜줍니다. 구성군 이주는 27살 최연소의 나이로 영의정에 올랐고, 전쟁에 참여했던 인간병기 남이장군 또한 최연소의 나이로 병조판서가 되는 등 이들은 신공신들이 되어 한명회, 신숙주를 비롯한 구공신들을 견제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는데요. 그러나 정작 세조는 점점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1468년 제위 14년을 끝으로 아들에게 양위한 후 본인은 상황으로 물러날 생각이었으나 양위한 바로 다음날에 사망하고 맙니다. 세조는 의외로 이 장례식 투입 비용과 인력 그리고 규모를 반으로 줄이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의 아들 예종이 8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세조가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구공신 대 신공신들은 예종 때에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7대왕 세조는 1468년 제위 14년을 끝으로 아들 예종에게 양위하고 양위한 바로 다음날 사망합니다. 이렇게 즉위한 조선의 8대왕 예종 이황은 세조의 차남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장남이 아니라 왜 차남이 뒤를 이어 왕이 됐을까요? 세조에게도 장남이 있었습니다. 왕위 찬탈로 왕이 된 세조였기에 정권이 초반엔 불안정하여 즉위하자마자 아들을 세자로 임명하니 바로 의경세자였습니다. 의경세자는 아버지와 완전 다른 성격이었는데 성품이 온화하고 공부하는 걸 즐겼으며 시문에도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죠. 아버지와 성격은 딴판이었어도 의경세자는 세조와 부자지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세조와 세조의 아내 정희왕후가 이토록 주변 평판이 좋은 의경세자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경세자의 건강이 좋지 못했고 세조 재위 3년이었던 1457년 20살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세조가 직접 의약품을 공수할 정도로 아들 회복에 정성을 들였으나 치유하지 못하고 사망해버렸죠. 이를 두고 전설에서는 세조가 꿈속에서 자기 형수님, 즉 자기가 죽인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며 저주를 퍼부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 의경세자가 실제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먼저 죽었기에 이 이야기는 그저 재미로만 전해지는 전설이랍니다. 1457년 의경세자가 사망하자마자 그 해 바로 당시 8살이었던 차남 해양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합니다. 사실 세자가 죽을 경우 그 동생이 뒤를 잇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즉 세조의 손자가 세 손에 책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조는 의경세자 사후 그 동생을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세조가 장남 의경세자를 워낙에 예뻐했던지라 왜 원칙을 무시하고 동생 해양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는지는 설만무성할 뿐 정확한 세조의 의중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로는 손자를 세 손으로 책봉하면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처럼 삼촌으로서 왕 욕심을 낼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둘째 아들을 세자로 임명했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8살의 나이로 세자가 된 세조의 둘째 아들은 3년 후 당시 최대 권세가였던 한명회의 딸과 결혼했고 다음에 12살의 나이로 아들까지 낳습니다. 무려 12살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로써 한명회는 이제 외척으로까지 군림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얼마 못 가 갓난아이였을 때 사망하고 한명회의 딸 세자 빈마저 사망합니다. 별 수 없이 세자는 다른 후궁들 중 한씨를 새 세자빈으로 책봉했고 1468년 19살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19살이 젊은 나이인 건 맞지만 그래도 사리분별은 다 할 줄 아는 나이잖아요. 왕이 된 예종도 예종 나름 정치판 돌아가는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말년에 매듭짓지 못한 게 구공신 대 신공신의 대립구도였습니다. 세조는 태종 이방원과는 달리 신숙주 한명회 등 자신의 쿠데타에 도움을 준 공신들을 토사구팽시키지 않고 그들의 기득권과 권세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조 말년 세조는 세조의 두 양팔 한명회와 신숙주를 일시적으로 하옥시킨 적이 있을 정도로 조금씩 공신들을 견제하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세조는 새로운 공신들을 육성해서 기존의 공신들의 세력에 대항시키고자 이시의 난과 이만주 토벌전쟁에 공을 세운 젊은 피들을 파격 승진시키며 하나의 새로운 세력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대 후반 최연소로 영의정에 오른 구성군 이준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20대의 나이로 최연소 병조판서에 오른 남이가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오늘날의 국무총리, 병조판서는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나 세조가 이렇게 신공신을 육성한 게 말년이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그렇게 왕이 된 예종은 아버지 세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듯합니다.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공표한 인사 개편에서 남이의 병조판서직을 파직시키고 좌천시켜버린 겁니다. 새롭게 즉위한 왕의 총애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이는 자기 측근들을 만들어 자기만의 이 남이 라인을 키워나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남이가 접촉한 사람 중 한 명이 유자광이었는데요. 훗날 간신의 대명사가 되는 유자광은 서자 출신으로 조선시대에는 서자면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진출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는데 그래도 주먹견에 쓸 줄 알았던 유자광은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전문화사 같은 이 작은 무관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시에 난 당시에 반란군 토벌작전을 두고 세조에게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세조의 취향에 딱 맞아떨어지자 세조는 유자광을 등용했고 이시에 난 이후론 유자광에게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유자광을 떨어뜨리자 세조가 직접 합격시켜주고 또 정삼품 관직까지 초고속 승진을 시켜줄 정도였죠. 아마 세조는 이 유자광도 신공신 중 한 명으로 키울 생각이었던 듯하고 그래서 남이가 유자광에게도 접촉을 했던 거죠. 그러나 유자광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새롭게 즉위한 예종이 남이를 좌천시켰습니다. 세조가 육성하려 했던 신공신들을 예종은 별로 탐탁지 않아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본인도 신공신 중 한 명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남이는 자기들끼리 뭉치자고 생각했다면 유자광은 발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하기로 합니다. 남이가 유자광을 만났군 유자광은 그대로 예종에게 달려가 남이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고변을 해버립니다. 예종은 그대로 남이와 그 측근들을 체포해 노골적인 표적 수사를 진행했고 남이는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역모죄를 시인한 겁니다. 결국 남이는 거열형으로 사지가 찢겨 처형당합니다. 국가에 반역 같은 중범죄가 있을 때 국왕이 반역자들을 대거 처형하는 사건을 옥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남이의 옥사 혹은 남이의 옥이라고 부릅니다. 남이가 실제 역모를 꾀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남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가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뻔히 결말을 알았기에 그냥 순순히 시인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실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남이를 억울하게 희생된 구국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죠. 반면 유자광은 배신자로 찍히고요. 실제 유자광은 남이를 고발한 공으로 상도 받고 남이의 집도 하사받거든요. 그렇다면 예종이 신숙주 한명회 등 구공신을 지지하는 왕이었는가 하면 그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종은 과거 장인이었던 한명회와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분경이라고 권세가의 집에 사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적 위치가 높은 분의 집에 사적으로 간다는 게 정말 친목도모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친목도모가 맞죠.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또 인사청탁 등이 오고 가겠죠. 이건 그 권세가들의 추종자들을 더 만드는 거잖아요. 예종은 이런 분경을 앞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더불어 지방의 수령들 중 비리가 적발되거나 권세 가문들과 무언가 물질적으로 오고감이 있다면 극형에 처하겠다고까지 하죠. 이건 노골적으로 신숙주 한명회 등 당시 구공신 권세가들을 겨냥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실록을 작성하는 한 관리는 한명회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이 왕조차도 본인에 대해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도 열람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는 실록의 사초 기사를 수정하다가 예종에게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고작 신하 한 명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실었다가 후환이나 보복이 두렵다고 수정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예종이 알았을 때 예종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종에겐 세자 시절 사별한 어린 아내가 있었잖아요. 바로 한명회의 딸. 이런 경우 세자가 왕으로 등극하면 죽은 세자빈에게 왕비에 준하는 시호나 자기를 내려주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예종은 그런 시호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한명회를 의식한 것이었겠죠. 신공신도 척결하고 구공신도 사이가 안 좋고, 아니 그럼 대체 예종은 누구 편인 건가요? 아마 예종은 강력한 왕권을 위해 신공신이든 구공신이든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하거나 비대해질 신하들을 모두 까기로 견제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종의 이런 정치는 어떤 결실을 맺을까요? 그 결실을 보기도 전에 예종은 갑자기 평소 앓았던 지병이 도져서 재위 14개월 만에 만 나이로 20살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예종이 죽자 한명회가 나서는데요. 예종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후사를 이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차기 왕위 계승 서열은 과거 죽었던 예종의 형, 바로 의경세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의경세자에게는 월산대군과 잘산대군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의경세자가 죽지만 않았더라도 자기는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의경세자의 아내 정빈 한씨는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치적 지지 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두 아들들을 모두 구공신 집안에 장가를 보냅니다. 첫째 아들 월산대군이 장가를 간 집안도 나름 빵빵한 집안이었는데, 둘째 아들 잘산대군을 무려 한명회의 다른 딸과 혼인시키는 월척을 낚은 겁니다. 낚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게, 한명회는 외척이 될 수 있었지만 예종에게 시집보낸 자기 딸은 왕비가 되지 못한 채 죽었잖아요. 그래서 의경세자의 두 아들들 중 이미 결혼한 첫 번째는 어쩔 수 없고 둘째 잘산대군을 사위로 맞은 겁니다. 이런 쿵짝이 잘 맞아 예종 사후 한명회와 같은 세력이었던 신숙주가 잘산대군을 차기 왕으로 밀었고, 당시 가장 권력이 강했던 한명회 신숙주의 백에 어느 누구의 반대도 없이 잘산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바로 구대왕 성종이었습니다. 지난번 8화 예종편에서 말씀드린 배경하에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잘산대군 이혈이 구대왕 성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즉위 당시 성종의 나이 13살, 아주 어린 나이죠. 그래서 성종의 할머니, 즉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 아니 이제는 대비가 된 자성대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왕후는 왕의 아내 왕비를 말하며 대비란 왕의 어머니 내지 할머니를 뜻하는데, 정희왕후는 세조의 왕비였다가 그의 아들과 손자가 각각 예종,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자성, 대비가 되었던 거죠. 수렴청정이란 왕의 나이가 어려 정치를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왕실 어른인 대비가 대신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자성대비는 성종 재위 초반 7년을 수렴청정하면서 부패한 권력욕을 탐하지 않고 똑부러지게 국정을 운영해갑니다. 우선 왕이 어리기 때문에 무시당해선 안 된다며 왕이 되지 못한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해 주었고, 역시 왕비가 되지 못한 채 바로 왕의 어머니가 된 성종의 어머니를 인수 왕대비로 격상시켜 주었습니다. 더불어 새로 즉위한 왕의 도덕적 선정을 위시하고자 과거 억울하게 죽은 단종과 관련된 인물들의 가문들을 복권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종 5년이었던 1474년 세조 이래 10년 넘게 걸린 조선시대의 헌법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되기도 했답니다.
더불어 본인도 외척이면서 외척을 비롯해 왕실 종친들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한때 세조가 키워주려고 했던 조카 구성군 이준도 탄핵당합니다. 사실 외척과 왕실 종친들의 정치 개입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건 신숙주, 한명회 등 구공신들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애당초 성종은 한명회의 딸과 혼인한 덕에 형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 구공신들도 언제까지 그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종 때 수양대군의 정난을 도운 이래 세조, 예종, 그리고 성종 초반 때까지 엄청난 권세가로 군림하던 이 고인물 구공신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백발의 할아버지들이 되었고, 자성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던 7년 사이 신숙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공신들이 늙어 죽습니다. 유일하게 구공신의 보스 한명회만이 조금 오래 살았는데, 한명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는 해였고, 성종을 왕위에 올려준 성종의 아내이자 한명회의 딸 공혜왕후 한씨가 성종 재위 5년째에 사망합니다. 더 이상 한명회는 왕의 장인어른이 아니게 된 거죠. 성종 7년이었던 1476년 자성대비는 20살이 된 성종에게 친정을 맡기겠다며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이때 한명회가 반대했는데 그래도 자성대비의 결단은 강고했고, 이렇게 친정을 시작한 성종은 자신의 친정을 반대한 한명회를 문제 삼는 발언을 합니다. 성종의 발언에 과거 남이를 배신한 유자광이 한명회의 불충을 벌하라는 상소문을 올리고, 여기에 감찰기관들까지 다 나섭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던 한명회를 이젠 젊은 정치인들이 건드리는 수준까지 된 겁니다. 성종은 좋게 한명회가 사직을 내는 모양으로 한명회를 쳐냅니다. 이로써 공신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죠. 친정을 시작한 성종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갔을까요? 성종은 여태까지 나온 왕들 중 유일하게 세자 시절을 겪지 않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던 7년 동안 국왕 수업을 열심히 받는데요.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자발적으로 수업과 경연에 참가할 정도로 성실했고, 성품과 효행으로 주변 평판이 아주 좋았으며 개인적으로 공부 자체를 상당히 즐겨했다고 합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는 똑똑이었고,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가 어린 나이치고 수준급이었다고 하죠. 학문에 대한 애정만큼은 거의 세종대왕 젊은 수준이었다죠. 실제 성종은 자신의 롤모델 왕을 증조할아버지인 세종대왕으로 삼았습니다. 성종이 꿈꿨던 조선은 철저한 유교 이념에 입각한 도덕적 사회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자신의 싱크탱크 기관으로 집현전을 만들었었죠. 그러나 집현전은 세조 때 없어졌고, 집현전 대신에 이 성종은 홍문관을 만들곤 왕을 교육하고 왕의 정책을 자문하고 왕과 토론하는 경연을 주관하게 합니다. 더불어 두 감찰기관이었던 사헌부 사관원 두 기관의 힘을 대폭 강화시킵니다. 아무리 구공신들이 늙어 죽었다지만 그들이 형성해 놓았던 기득권 가문들의 카르텔은 여전했습니다. 지방 관직을 두고 인사청탁이나 로비, 뇌물수수 등은 여전했고, 중앙정부의 권세 가문들은 그들끼리 서로 뒤를 봐주면서 그 정치 결탁이 아주 견고했죠.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죽인 사건 이래 수양대군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시에 난 토벌했을 때, 예종 때 남이의 옥사 사건이 있었을 때, 성종이 즉위했을 때 늘 공신들이 발표가 됐고, 이때 재산 받고 관직 받은 공신들 수가 수백인데 쉽게 그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이런 공신 가문들을 유식한 말로 훈구파라고 하는데, 성종은 이 훈구파들의 기득권을 견제하고자 감찰 기관들을 대폭 강화해서 작은 비리라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결정적으로 성종은 이 훈구파들과 대립시킬 새로운 정치적 세력을 양성하기로 합니다. 세조는 구공신들을 견제시키기 위해 신공신이라는 또 다른 공신을 만들려다가 잘 안 됐잖아요. 성종은 공신 자체가 하나의 기득권을 만든다며 아예 기존 주류에서 벗어난 세력들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고려 말 조선 건국에 반대했다가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자 전부 낙향했던 사대부들의 제자들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대부들의 제자들은 이젠 서서히 벼슬에 임했지만 주로 지방관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살인파라고 합니다. 이 중 함양군수, 선산부사 등 여러 고을들에서 선정을 베푸며 잘 다스린 것으로 이름을 날린 김종직을 성종은 중앙으로 불러들여 홍문관 그리고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하며 자신의 최측근으로 만듭니다.
어디 김종직만 불렀겠습니까? 김종직의 제자들과 그 일파들도 등용해 그들을 감찰기관에 투입시켜 훈구파들의 비리를 감찰하게 했으며, 이들은 성리학 제일주의를 원칙으로 했기에 성종이 꿈꾸었던 유교의 도덕적 이상사회와 부합했죠. 1483년에서 84년에는 왕실 어른들이 많아 그들을 위해 창덕궁 옆에 붙어있던 별궁을 더 크게 중창시키면서 새로운 궁궐로 만드니 이 궁궐이 창경궁입니다. 여태까지 성종에 대해 굉장히 좋은 말들로만 칭찬 일색을 했죠. 하지만 성종도 비판의 화살은 피하지 못합니다. 이 성종에게는 후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성종 제위 5년째에 왕비였던 공해왕후 한씨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후 왕비는 한동안 공석인 채 성종은 후궁들만 계속 들이다가 성종 제위 7년째이던 이제 갓 친정을 시작했을 때 새로운 왕비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성종의 후궁 중에서 숙이 윤씨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이 윤씨 집안이 양반 집안이기는 했으나 가난한 집안이어서 빽이라든지 정치적 기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정말 예뻐가지고 성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행실이나 언행도 착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무엇보다 성종의 어머니라든지 왕실 어른들에게 그렇게 싹싹하게 잘했더랍니다. 여기에 윤씨가 성종의 아이를 임신까지 하게 되죠. 새롭게 왕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후궁 중에 한 명을 왕비로 임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성종의 어머니 임수대비는 숙이 윤씨를 왕비로 삼습니다. 왕비가 된 후 윤씨가 출산을 하니 심지어 아들인 겁니다. 이 아들이 성종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축하를 한 몸에 받았고, 조선 개국 이래 장남 세자 출신의 국왕들이 많지 않아서 그 아이는 온 신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된 윤씨의 행동이 이전과 180도 달라집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를 포함해 왕실 어른들에게 매우 불량하고 거만하게 대하는 거 하면 누군가를 저주하는 내용이 적힌 책과 심지어는 독약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걸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성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씨는 다른 후궁들이 자기를 음해하려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윤씨 이미지는 순식간에 급락하여 성종과 인수대비는 그녀를 후궁으로 강등하려고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반대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성종과 대비가 윤씨를 후궁으로 강등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곤 윤씨의 악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후궁들을 못살게 굴었고, 성종이 다른 후궁이랑 동침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문을 열지를 않나 성종과 몸싸움을 하며 성종의 얼굴을 핥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성종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말을 떠벌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궁궐의 궁인들과 후궁들까지 중전이 너무 무섭다며 성종에게 울고 불며 고해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성종 10년이었던 1479년 엄마 인수대비를 꼬드겨 윤씨를 아예 폐서인시켰습니다. 후궁으로 강등된 정도가 아니라 민간인이 되어버린 거죠. 시간이 흐르며 조정에서 패비 윤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자 그 착하고 신하들 말에 귀 기울이는 성종이 패비 윤씨 문제만 나오면 신경질을 부리고 강경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신하들도 성종의 눈치를 살핍니다. 성종은 자꾸 동정 여론이 나오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어머니 인수대비와 같이 성종 13년이었던 1482년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종은 세종대왕을 롤모델로 삼아 철저한 문치주의로 유교사회를 꿈꿔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에게 잘못 배웁니다. 이 세종대왕은 문치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국방문제와 군사력 강화에 엄청난 신경을 쓰지만 성종 때부터 조선의 국방력이 급격하게 퇴보합니다. 연례 큰 군사훈련을 대부분 스킵하고 무기 관리도 똑바로 하지 않았으며 군 기피 현상이 조금씩 만연해집니다. 노장 장교들이 성종에게 올린 장계를 보면 젊은 장교들이 진법을 전혀 모른다며 장교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군사훈련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냐며 하소연한 기록도 있습니다. 1479년에 명나라와 함께 여진족을 토벌하러 가지만 조선군은 무임승차만 하고 왔고, 성종 22년에서 23년 1491년에서부터 1492년 조선군 4만을 동원해 조선군 단독으로 여진 토벌을 보내지만 빈집만 털다 나왔고, 오히려 돌아오는 길에 동상으로 죽은 아군 피해가 훨씬 더 컸다죠. 이렇게 겉으로는 태평성대 같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패단들이 쌓이던 성종은 제위 25년을 끝으로 1494년 사망합니다. 여담인데 성종은 개, 고양이는 물론 매, 물소, 원숭이, 낙타, 공작새 등을 궁궐에서 키울 정도로 엄청난 동물 애호가였다고 하고, 또 키가 무슨 180에 이르는 장신이었다죠. 성종이 죽고 성종의 장남이었던 세자가 10대 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10대 왕의 생모가 바로 사약을 먹고 죽은 패비 윤씨였죠. 맞습니다. 이 10대 왕이 연산군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